워싱턴의 회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지칠 국가대표들의 표정이 굳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앞에 놓인 데이터는 세계 질서를 뒤흔들 폭탄과도 같았죠.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헤일, 전직 CIA 첨단 기술 분석관이자 현재 하버드 국제전략센터 초빙 교수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띄워진 그래프는 미국, 유럽, 일본이 한국 부품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는 우리가 작은 반도 국가에 이토록 의존하고 있다니.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 80%가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심장이 한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독일 대표가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요.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달 텍사스 오스틴의 자동차 공장이 멈춘 이유 알고 계십니까? 한국산 부품 하나가 일주일 늦게 도착했을 뿐인데 전체 생산 라인이 중단됐습니다. 이건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에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빨간색 점들이 촘촘히 찍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이 없으면 멈춰버릴 세계 각국의 주요 산업 시설들이었죠. 한국이 조용할수록 세계는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아무 말 없이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발언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산업의 핵심을 장악해왔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 발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을 알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한국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짓는 나라, 한국이라니. 제가 찾아낸 이 진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호텔 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단계의 조사가 필요했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 속에 숨겨진 한국의 흔적을 더 명확하게 밝혀내야 했습니다. 제 연구가 바꿀 세계의 모습을 상상하니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실리콘밸리의 햇살은 강렬했습니다. 애플 본사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3개월간 세계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을 추적해온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패턴의 진실을 확인할 마지막 단계였죠. 헤일 교수님, 이쪽입니다. 애플의 공급망 책임자 마이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테이블 위에는 분해된 아이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부품들을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했죠. 이 칩은 삼성, 이 디스플레이는 LG, 배터리 시스템 일부도 한국산입니다. 사실 우리 기기의 심장부는 거의 한국에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제 조사 결과가 사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한국 기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죠. 대체 기술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몇 년 전부터 시도하고 있지만 품질과 생산성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이폰의 심장은 한국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애플을 낳은 후 곧바로 테슬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전기차 혁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의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였죠. 제 가슴은 계속해서 두근거렸어요. 점점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으니까요.
테슬라의 생산 책임자 샘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안내하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 사실 대부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기차 혁명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멈춰버릴 거예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장 안에서 저는 문득 세계 질서의 이면을 보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강대국의 모습과 실제 기술 의존도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크 소리에 생각이 중단됐습니다. 헤일 교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상무부 관계자 제임스였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죠?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당신의 조사가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예요. 제임스는 소파에 앉아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미국 내 산업 로비 단체들이 한국 기술 의존도를 국가 안보 위험으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 기술 통제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제가 알듯이 그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창밖으로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을 바라보며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국제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의존해야 하는 기술 강국으로 재인식해야 했습니다. 제임스, 제가 다음 주 워싱턴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미리 보여드릴게요. 제 노트북 화면에는 미래 기술 지형도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가 열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세계 기술의 코어는 이제 한국이다. 베를린의 가을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건물에 들어서며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유럽 각국 정부와의 연쇄 미팅 중 가장 중요한 자리였죠. 독일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헤일 교수, 환영합니다. 독일 산업정책 책임자 한스가 단단한 악수를 건넸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독일 기업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폭스바겐, 지멘스, BMW 등 독일의 자존심과도 같은 기업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제 연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스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독일 산업의 80%가 한국 부품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차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한국 배터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한국 기술에 달려 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인정하는 현실이었죠. 독일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들과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였어요. 한국 기술 없이는 안 됩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이 코어의 본거지를 방문해야 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미래적인 분위기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받았죠.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든다고요?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이 줄지어 건조되고 있는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안내하던 엔지니어 김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바다를 움직이는 배의 대부분은 여기서 만듭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가 들어갈 크기의 선박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어요. 높이 솟은 크레인들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개미집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의 건축가입니다. 세계 해상 물류의 대동맥을 만드는 거죠. 김민수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세계 지도를 새롭게 그려보게 됐습니다.
지도에는 없지만 세계 물류의 흐름을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곳 한국에 있었죠. 저녁에는 부산의 한 해안가 식당에서 김민수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국 조선업의 위기와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망할 뻔했습니다. 중국의 추격, 세계 경기 침체. 하지만 우리는 친환경 선박, 스마트 자율운항 기술에 모든 것을 걸었죠.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움직이는 힘이 이 작은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더구나 이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폴란드, 호주, UAE 등이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성능은 최고급인데 가격은 합리적이죠. 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세계 안보 지형도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샌드위치 국가가 아니라 세계 기술과 안보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발견을 기록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예전에 가졌던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강대국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영토와 인구가 아닌 핵심 기술의 장악력이 진정한 힘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멕시코시티의 뜨거운 햇살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광장은 한국 드라마 촬영장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현지 팬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K-드라마 페스티벌이었죠. 수천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이런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현지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안내로 멕시코 주요 백화점을 방문했어요. 화장품 섹션은 온통 한국 브랜드였고 가전제품 매장에는 삼성과 LG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이유였죠. 드라마에서 본 제품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백화점 관계자 카를로스의 설명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직접적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고 있었어요. 상상도 못한 소프트 파워의 실체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화장품이 갖고 싶어서 제가 직접 수입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연매출 500만 달러입니다. 젊은 사업가 로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화 콘텐츠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었어요. 다음 행선지는 브라질 상파울루였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며 한국 영향력의 실체를 추적하는 여정은 계속됐죠. 상파울루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항 곳곳에 걸린 한국 드라마 포스터였습니다. 지난달 브라질과 한국의 원전 계약 체결 소식 들으셨나요? 현지 가이드 페드로가 물었어요. 그럼요, 60억 달러 규모죠. 하지만 왜 브라질이 한국을 선택했는지 궁금했습니다. 페드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사실 결정적인 건 대통령 부인이 한국 드라마 팬이었어요.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드라마 하나로 원전 계약이 체결된 사례. 이건 전통적인 국제관계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상파울루의 한 대학 캠퍼스에 들렀습니다. K-팝 동아리 회원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죠. 30여 명의 브라질 학생들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이제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입니다. 문화에서 시작된 영향력이 교육, 취업, 그리고 외교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이 모든 관찰 결과를 기록했어요.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힘, 감정적 신뢰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CNN을 보는데 한국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뉴스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현지 환영 인파가 마치 팝스타를 맞이하듯 열광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K-팝 스타들과 함께 순방 중이었습니다. 이건 외교의 혁명입니다. 옆자리의 CNN 특파원 마이크가 말했어요. 문화와 외교가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죠. 마이크는 지난 20년간 세계 각국의 외교 현장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죠. 감정의 해방이 된 한국 콘텐츠는 총보다 강합니다. 서구 문화가 일방적으로 전파되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마이크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힘의 본질이 바뀌고 있었어요.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향력. 한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총 없는 정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남미 전역에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여정이 계속될 예정이었어요. 세계 지도를 새롭게 그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국무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미국의 반도체법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이 기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헤일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부 아시아 담당 국장 데이비드가 물었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동맹국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제 연구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이해됩니다. 그들에게 반도체 기술은 국가 생존의 문제예요. 동맹이라도 공유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언성을 높였어요. 동맹에게도 줄 수 없다니요? 우리는 한국을 70년간 지켜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논리입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 주권을 가진 나라예요. 그들에게 반도체는 우리에게 핵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며칠 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한 핵심 소재 수출을 통제했을 때의 일이었죠.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불과 2년 만에 한국은 일본산 소재의 대부분을 국산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일본이 오히려 한국산 소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하버드 연구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교과서에도 없는 사례였으니까요. 굴복하지 않은 나라, 오히려 상대가 시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자립 의지는 거의 종교적 수준입니다. 세미나 후 국방부에서 온 비밀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미국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 중 67%가 한국산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관련 자료를 살펴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3나노 공정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 기술은 초소형 반도체를 가능하게 만들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통제해야 할 위협인가? 아니면 협력해야 할 파트너인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헤일 교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가 마침내
최고 위층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워싱턴 풍경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 나아가 세계 질서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있다는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흥분도 느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진짜 원리를 밝혀낼 기회였으니까요. 우리가 믿어온 국제 질서의 모든 것을 다시 써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 결국 한국을 배제하자는 거군요. 젠슨 국무장관의 발표를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백악관 이스트윙 회의실에 모인 강요들과 전문가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소위 프렌드 쇼어링 친구국가와의 협력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헤일 교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물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죠.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자해 행위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을 흔들면 세계가 흔들립니다. 우리 국방 시스템의 80%, 첨단 통신의 90%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제 연구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들이었죠. 국방장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 듣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니 충격이 컸던 모양입니다. 핵심을 잃는 순간 강대국도 멈춥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일주일만 중단되면 우리 5세대 전투기는 모두 지상에 묶이게 됩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교안보팀과 무언의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닌 미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백악관을 나서는데 로이터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헤일 교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럽연합도 한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던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들도 곧 현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한국을 대체할 나라는 없어요. 호텔로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도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제가 서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급히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최근 소식을 검토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압박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핵심 기술 수출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른바 기술 방패법이었죠. 서울에 도착해 바로 외교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헤일 교수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군요. 회의실에는 산업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핵심 부처가 총집결한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언제나 공정한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일방적인 기술 이전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 기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국가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백악관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외교부를 나와 서울 도심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대국들의 견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기술 주권을 지키려는 한국의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 배웠던 겁니다. 기술 자립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저녁에는 한 연구소에서 비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여러분이 개발하는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힘이에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연 후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헤일 교수님, 정말 한국이 위험에 처한 건가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위험이 아니라 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계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빌딩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문제는 세계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갈등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과의 충돌은 강대국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한국을 흔들면 세계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백악관 상황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통령과 최고위 안보 참모들이 모인 비상회의였어요. 한국 정부가 특정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헤일 교수, 당신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군요. 대통령이 피로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예상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압박했으니까요. 국방장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F-35 전투기 생산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 2주 내에 라인이 멈춥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기술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체 기술을 찾는 겁니다. 대체 가능합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소 10년, 1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상무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에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위협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가 아닙니다. 유일한 코어죠. 그들은 80년대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든 핵심 기술을 장악했습니다.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직접 협상을 결정했어요. 강압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기로 했죠. 헤일 교수, 당신이 협상팀을 이끌어주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운명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이 세계를 바꿀 기회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대통령님. 워싱턴을 떠나기 전 하버드 연구실에서 마지막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연구 조교 앤드류가 다가왔어요. 교수님, 이게 최신 데이터입니다. 한국 기술 의존도가 작년보다 12% 더 증가했어요. 그래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대국의 정의가 바뀌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군사력과 영토 크기가 힘이었지만 이제는 핵심 기술의 통제력이 진정한 힘이 되었습니다. 앤드류, 강한 나라가 되려면 진짜 강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해. 미국은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시간이야.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협상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의 재편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보호받는 동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받아야 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회의장, 한국 측 대표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 기자들이 촬영을 위해 잠시 입장했다가 나갔어요.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건 통제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측 수석대표 박민호 장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중요합니다. 어떤 파트너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연구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었어요. 대신 공동기술 개발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통제가 아닌 협력이었죠. 박 장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그가 예상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이 제안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당연합니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니까요. 미국과 한국,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문득 이 순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협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복잡한 기술 협력 방안, 지식 재산권 보호, 공동 연구개발 체계까지 세세한 부분들을 조율했어요. 마침내 양측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워싱턴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은 만족스러워했어요. 이건 패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연구가 실제로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전 세계가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하버드 국제포럼에서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버드 국제포럼의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정부 관계자, 학자, 기업인들이 모두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무대 위에 서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연구했죠. 오늘 저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을 소개하려 합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세계 지도가 아니라 기술 영향력에 따라 재구성된 지도였어요. 놀랍게도 한국이 화면 중앙에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질서는 한국과 함께 써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청중 속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세계 경제의 심장, 반도체, 미래 에너지의 핵심, 배터리, 글로벌 물류의 중심, 조선, 그리고 마음의 혁명을 일으킨 문화 콘텐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핵심 코어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며 증명해 나갔습니다. 제 1년간의 연구 결과가 모두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강대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어의 시대가 왔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더 이상 군사력이나 영토 크기가 아닙니다. 핵심 기술을 장악한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체결한 역사적인 합의였죠. 이제 흐름을 바꾸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이미 세계는 그 중심축을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발표를 마치자 장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은 놀랍게도 중국 대표단이었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질의응답 시간, 영국 외교부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헤일 교수님, 그렇다면 유럽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보는 인식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계 기술의 중심입니다. 유럽의 미래도 한국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포럼이 끝나고 하버드 앞마당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이 모든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결과였어요. 한 나라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 일면에 제 포럼 소식이 크게 실렸습니다. 제목은 충격적이었어요.
헤일 교수의 선언 강대국의 시대 끝났다. 한국 중심의 기술 질서 도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자문을 요청해왔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저는 창가에 서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새로운 세계 질서가 과연 평화로운 협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한국은 훨씬 더 강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연구 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코어 국가와 주변부 마이너스 새로운 세계 질서의 지정학.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진짜 방식을 밝혀낸 여자로서 그 지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책임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들이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알고 있을까? 아마도 그들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함을 먼저 알아본 건 바로 저였어요. 엘리자베스 헤일,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코어를 발견한 여자. 제 책상 위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었어요. 새로운 여정이 또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